네, 방금 소개받은 재원호입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래된 우주와 창세기 1장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일단 오래된 우주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우주의 나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시작을 하는 것보다 좀 서론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입부로 성경과 과학,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성경은 절대적 진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현존하는 그 어떤 고대 문헌보다 사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보존 상태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본들 간에 그 헬라어 사본만 해도 한 5,800권이 존재하는데요. 그럼 고대어로 하고 뭐 고대어로만 해도 2만 권이 훨씬 넘고 그런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 간에 이 불일치가 아주 극소수 불일치가 있고요. 대부분이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5,800권 중에 그 원본하고 제일 처음에 사본하고의 간격이 한 25년에서 50년 정도 그런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한 40개에서 50만 개가 40에서 50만 개가 있는데 실제 유의미한 차이는 1% 이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문장의 순서나 뭐 이런 차이고 유의미한 거는 1% 이하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하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은 BC 5세기 때 지어졌는데 첫 번째 사본은 AD 900년이니까 한 원본하고 그첫 번째 사본 사이의 간격이 한 1300년이 있고 남아있는 사본은 8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 역사적으로 봐도 성경이 원본 텍스트로서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 텍스추얼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물론 구약도 사회사본 발견으로 인해서 압도적인 본문 일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홍해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증인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걸 비역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높은 텍스트의 신뢰성을 보면은 그게 역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과학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창조주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다. 이렇게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원형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과학은 관찰과 또한 검증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지식을 구축하는 체계적인 그런 과정이다. 사용하는 것은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다. 이성을 사용하겠죠. 근데 그 과학적인 내용에는 모두 가설과 그에 따른 이제 증거에 대한 해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설과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라고 하는 그런 입자가 있죠.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그런 전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그것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실험을 음극선 예전에 그런 이제 진공관 같은 경우에 이제 음극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음극선의 실험 결과로부터 이 전자가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그럼 그 가설로부터 다양한 그런 예측이 그렇다면 이런 성질이 나타나야 되고 자기장을 걸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제 예측에 대한 실험적인 그런 확인을 통해서 그것의 존재가 증명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다 받아들인 거고요. 우리가 실제 눈으로 봐서 존재가 있구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고요. 그런 과학적인 내용이 성경과의 그러한 모순인가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학이 그럼 성경과의 그런 모순이 있는가 그런 여부에 관련된 연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결과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부분적인 그림자니까 이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이해라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과학과 어떤 모순이 있는가를 이제 비교를 할 때 이를 위해서는 진리인 성경에 대한 올바른 또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첨언드리자면은 인간에게는 누구도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오직 완전하신 창조주만이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고 인간에게는 부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이제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어려운 점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그런 이제 가설이나 전제는 물론 창조주는 절대불변이라는 사실이고 창조주는 인간과 계시로 이제 소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설이라고 하면 이제 가설이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창조주는 절대불변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나 그 계시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이 같은 신앙인이라도 각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각각의 해석이 서로 모순이라기보다는 온전한 그 실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 보여지는 그런 이제 여러 현상들, 즉 그림자를 나타낸 것이라 그 생각합니다. 그림자들을 합치면 이제 원형에 가까워지겠죠. 이제 과학도 그렇고 이제 성경을 더 이해하는 것이 이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나아가 신학도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같이 이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초대 교부들은 기독교 교리를 이제 새로운 헬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초신자들 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런 철학적인 그런 기반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초대 교부들은 당시 헬라의 그런 플라톤주의를 채택합니다. 신플라톤주의를 합쳐서 플라톤주의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이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유물론적인 그런 관점이었고 세상에 있는 물질 속에 근본이 있다라고 해서 유물론의 이제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초대 교부들은 유물론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대신에 플라톤주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과 별개로 헬레니즘은 뭔가 학문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면은 어떤 명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단어로 정의를 하고 과학이나 그러면 과학이 뭐냐 이게 정의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또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도 이때부터 신학도 하나의 이제 학문이 되니까 이성적인 이해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학을 이야기를 할 때 두 학문 사이에 학문적인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해석의 과정은 과학뿐만 아니라 신학에도 해석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차이는 이제 과학과 신학의 전제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과학은 스스로 모든 게 존재하고 신학은 그것을 있게 하는 이제 절대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제가 다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창조론을 이야기를 할 때는 전제는 성경의 창조주가 존재하는 유신론적인 생각이고요. 과학적인 연구보다는 이제 과학적 발견에 대한 해석과 그러한 조명이 주된 방법이자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를 이해하는데도 학문적인 이성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학문적인 성격이 있고 따라서 성경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비문자적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신앙이나 신학에 대한 관점 또는 과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완전한 객관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관점이 있는 거죠.
문자적인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이제 저의 생각은 좀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것이 예컨대 이제 인간 입장에서의 같은 그 텍스트라고 해도 인간 입장에서 이해냐 아니면 이제 창조주나 절대자 입장에서 이해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중세 시대에 이제 행성의 역행 운동, 지구에서 보니까 행성이 막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막 이렇게 방향을 바뀌는 그런 역행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측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랫동안 돼 있었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영향력에 따라서 이런 천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동설을 통해서 이런 역행 운동을 천동설을 기반으로 역행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원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운동 속에 또 다른 원운동이 있는 주전원 그런 운동의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천동설로 이런 같은 역행 운동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지동설이 과학적 이론으로 정립되면서 이거는 이런 복잡한 주전원 운동이 아니라 지구의 추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어떤 순간에는 지구가 더 빨리 추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구에서 보면은 그 행성이 역행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이것이 이제 정설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게 두 해석이 맞을 수는 모두 맞을 수는 없죠. 두 중에 하나가 사실인 거고 이제 객관적인 그런 사실로 지동설이 맞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저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이제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그런 흐름, 시간의 역사적 그 시간의 이제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인 그런 해석과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성경 창세기 1장의 그런 역사적인 것하고 어떻게 어, 이런 조명이 될까 그것을 새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반면에 이제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전제는 창조주의 존재를 어떻게든지 배제를 합니다. 따라서 무신론적인 거고요. 진화론은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오늘날 19세기에 나타난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컨대 매우 복잡한 모든 생명 현상이 진화라고 하는 한 개념으로 다 설명이 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모든 해석을 아까도 대전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도입하듯이 이제 어, 좀 오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생명은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동시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으로 생명 정보가 추가될 수 없다. 한꺼번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의 원리를 보면 종을 넘어서는 진화가 불가능함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인 진화론에 대해서 48회 유현모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또 문장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511년에 라파엘로가 르네상스 시대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손을 하늘을 향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제자이면서 손을 바닥을 향해서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있는 분은 이제 디오게네스라고 해서 내 앞에 태양을 가리지 말라라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얘기했던 분이고 이분은 이제 피타고라스, 이분은 이제 소크라테스 이런 헬라 철학이 그 초기 고대뿐만 아니라 중세에도 물론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오래된 우주와 창세기 1장을 재조명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의 관점은 창세기 1장, 3장을 이제 문자적,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성경은 이제 계시의 책이고 과학과 성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창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런 창이 존재하고, 근데 이제 성경을 저자의 목적은 이제 믿음의 목적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어, 과학을 넘어서서 우주 만물 즉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우주 만물 시공간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즉 물질 세계는 창조의 그 시작점이 있다. 창조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것도 창세기 1장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모든 창조론이나 진화론 논의가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게 전부 다 이제 물질 세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과학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러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인 이제 인간에 대한 논의가 이런 이제 창조론 진화론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간 인류의 역사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장의 태초에는 바로 이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즉 성령님은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각자에게 그 예수님의 영이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의 구원, 결국 창조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지만 창조의 종착은 각자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그 이런 앞에서의 창조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해볼 게 오래된 우주는 과학적인가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빅뱅 우주론이 현재로서는 이제 오래된 우주를 설명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이론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빅뱅 이후에 진화된 또는 변화된, 굳이 진화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된 그런 오랜 역사의 우주는 관측 결과가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일치하고 그 큰 뼈대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론은 물론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떤 이론도 예외, 뭐 뉴턴의 만류인력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대부분의 이론들은 이제 수정되고 보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빅뱅에서도 이제 급팽창이라고 하는 거,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다고 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수정 보완 때문에 원래 빅뱅 이론이 틀렸다 이거를 버린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이제 천동설도 당시에는 이제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였고 교회도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과학의 사실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이제 지동설로 수정이 됐듯이 항상 이론은 과학적 이론은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다. 근데 그러나 여전히 이런 빅뱅 이론도 우주의 시작 전에 대해서는 그 시작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태초에 시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시공간을 벗어난 그런 이제 비물질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영역은 빅뱅 이론,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서 시작되는 시공간이 필요한 이런 물리 이론과는 무관하다. 즉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시작 전에는. 근데 현재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양한 그런 시작에 대해서도 시작 이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설과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죠. 예컨대 이제 빅뱅 우주론은 그러나 그 진화론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의 표현을 선호하지만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굳이 진화라는 그런 단어가 굳이 불필요하고 또 오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에서의 그에는 이제 궁극적인 이론이라고 해서 Theory of Everything, 만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론하는 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제 가설 단계에 있고요. 이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이제 네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제 통합하는 이론. 초기 우주에는 그 네 가지 힘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 통합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트링 시어리라고 해서 초권 이론 등도 여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증명이 된 거는 아니고요. 이러한 theory of everything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빅뱅 이전과는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또 생각을 해볼 게 오래된 시간은 그러면 진화론을 지지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화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명 탄생의 창조 이후에 생물의 변화에 관련하여 여러 생물 분야에서 유전학 같은 이런 여러 생물 분야에서 과학적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제 모든 현상에 이 도입을 하는 거는 예컨대 사회에다가 진화라고 해서 사회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지만 이것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알고 있고요. 이런 세계 대전들을 통해서 그래서 과학적 진화론을 지나치게 외삽, extrapolation,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너무 이렇게 외삽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의 가설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돌연변이, 자연 선택, 공통조상 있는데 이러한 것은 오랜 시간으로도 이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랜 시간은 이 진화론이 성립하는데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기작이 필요한데 아직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언제 증명이 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더구나 여전히 생명의 기원이나 시작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우연히 생길 확률들은 없고, 그리고 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학 진화론 같은 이제 다양한 시작에 대해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된다는 뭐 다양한 가설 추측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직은 가설 추측 그런 단계이고 생명 분야에도 이제 theory of everything 을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아직 가설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과는 무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설을 보면 돌연변이 자연선택 공통조성은 이미 뭔가가 존재를 한 다음에 이야기이지 그것이 생기기 이전의 것은 이걸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창조론에서도 중요한 것은 창조론에서도 이 돌연변이 개념 또는 자연선택 개념 등의 이 가설, 진화론이 쓰는 그 가설을 당연히 인용을 합니다. 우리도 돌연변이가 있고 관측이 되고 자연선택이 있다는 것을 인용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이런 이제 종류대로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의한 시작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작위적인 오류입니다. 랜덤한 그런 이제 오류이고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돌연변이가 있고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무작위적인 그런 상태 어떤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비무작위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적응을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거의 모든 물리에서 카오스라고 하는 그런 현상 속에도 무작위적인 오류와 그 다음에 비무작위적인 오류가 항상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스템을 어떤 상황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또는 진화시키고 하는데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예컨대 저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도선만 갖다 대면 그 속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지만 전류를 발생하지는 못합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작위적인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양단에 배터리를 걸어준다는 얘기는 방향성을 주는 겁니다. 그런 무작위적인 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무작위적인 그런 이제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물리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이런 이제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질문은 이러한 정보들이 물리적인 정보든 생물적인 정보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나, God given이냐, man made냐 이런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창세기 일정한 건 역사적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고민할 점이 세 가지가 있다. 성경의 문자적 하루는 그렇다면 오늘날의 하루와 동일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하루가 오늘날 우리의 하루와 같은가라고 하는 질문은
창세기 1장 당시의 시계와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와 오늘날의 시계가 두 시계가 서로 동일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같은 하루래도. 그럼 왜 하루, 성경에서는 왜 하루의 기간을 주었을까? 순간적으로 하질 않고 그리고 하루에라면 하루에 몇 시에 어떤 무엇을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보면 당시의 하루는 이제 지금과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가능성 나중에 그 종교 개혁자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데이 원 제1일 첫째 날이 아니라 사실은 데이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런 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 그리고 데이 원이 존재하면 그 다음에 세컨드, 둘째, 셋째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시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연속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변화를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분명히 이신론하고 다른데 이신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계공과 같이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손 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큰 그림에서 개입하시는 그런 이제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이신론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 계몽주의에 많이 있었던 이신론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시간에 대한 따라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이 두 시계가 동일한가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성경의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하고 그냥 다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특수상대성을 적용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오랜 시간의 창세기 1장과 그런 현재의 우주에 대한 이론인 어, 빅뱅 이론의 발견은 서로 조화로운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아담, 하와는 어떻게 되고 죄와 고통과 죽음과 십자가 구원의 문제. 인간과 그러면 결국은 이건 또 인간과 동물에 과연 차이가 있느냐. 진화론자, 유물론자들은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 기반의 창조론이 제 생각에는 좀 제일 문제라고 할까 어려운 부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인간과 동물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에서는 인간을 동물에 속하게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자로 만들고 있죠. 시간이 갔지만 이제 간단하게 과학적인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지난 21년에 굉장히 좋은 논문인 사이언스지의 그 서울공대 후배 교수 이분은 아마 신앙을 가진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분 그룹에서 그 발표한 논문입니다. 우수한 논문이고요. 리버서블한 가역적인 무질서와 질서 사이에 이렇게 이제 상태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발견했느냐? 원자들이 모여서 이런 이제 그 크리스탈 격자를 만드는 그 결정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실시간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원자들이 무질서하게 있다가 질서를 만드는 이런 이제 결정 구도를 갖게 되는 그래서 금 원자들인데 흩어져 있던 무자기적인 운동들이 비무자기적인 결정을 갖고 다시 무자기적이 됐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영상 전자 현미경으로 예컨대 이렇게 원자들이 무자기적으로 움직이다가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제 결정 구조가 가운데 보시면 이제 결정 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연구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자발적이고 스폰테니어스한 그리고 이제 무작위적인 랜덤한 원자들의 열적 운동, 아까 움직이는 그런 열적인 운동에 대해 의해서 그것이 이제 크리스탈 구조가 생긴다, 뉴클리에이션이 생긴다, 핵이 생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핵이 생성되는 첫 순간에 이어지는 그런 이제 성장에 대한 이것들이 이제 계속 커가게 되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결정이 되면 거기서 계속 결정이 더 크게 되게 되는데 결국 무질서에서 원자 결정의 핵 생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 보면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이거는 이제 확률적인 그러니까 무작위적인 확률적인 운동과 그다음에 비무작위적인 동적 요동이 합쳐져서 원자 결정 구조를 로 진화한다. 근데 물론 여기서 꼭 진화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진화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어, 그걸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여서라기보다는 진화라는 단어를 쓰면 이제 굉장히 뭐 안 쓰는 것보다 더 있어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노 빅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의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변화나 진화가 물질의 이 기원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근데 물질들이 이런 두 가지 작용, 무작위적이고 비무작위적인 작용들이 합쳐서 핵을 생성하고 이렇게 작은 단위의 그런 고체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여기 보면 이제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서 성경의 문자적 하루는 오늘날의 하루와 동일한가? 창세기 1장의 시계와 오늘날의 시계가 동일한가? 시간이란 개념은 사물의 어떤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시간이란 개념이 필요가 없죠. 뭔가 변화를 나타내는 그리고 사건들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양이 시간입니다. 근데 성경과 과학은 모두 시작을 인정합니다. 그 시작의 근원이 인격적인 존재냐, 과학적인 법칙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즉 전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는 유신론, 하나는 이제 무신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을 그래서 이제 시공간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많은 시도가 있고 가설들이 있지만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로 한 그런 법칙을 가지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를 기술한다는 게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접근법은 아니죠. 만에 하나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자연 법칙은 온전한 인격이신 창조주의 그런 지적인 모습, 온전한 인격이라면은 지적인 모습, 의지적인 모습, 이런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지적인 모습이라고 보게 되고요. 근데 초대교회 학자들은 이런 6일 창조에 대해서 너무 6일이 왜 이렇게 6일이 길어? 왜 이렇게 길게 창조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대 신학자들은 6일은 너무 짧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의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은 근데 하루에 첫날 데이 원에 이제 모든 물질들이 인스턴테니어스한 크리에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6일을 통해서 그런 진행이 되는 프로그레션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예컨대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 원을 이런 조잡하고 형태가 없는 물질, 크루드하고 폼이 없는 그런 물질들, 기본 물질들이죠. 모든 거에 기본 물질들의 이 창조가 됐다. 첫째 제1일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1일 이후로 둘째, 셋째 날을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문자적인 해석을 지지하죠. 루터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흑암이 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오늘날 빅뱅의 초기에 모든 물질이 한꺼번에 생기고 그것이 변화되는 그런 상태와 뭐 유사한 점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루터는 이제 지동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를 가졌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의 천도 그 지동설 천체에 대한 회전에 대한 책임 출간이 되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를 보면 창세기 1장의 6일의 문자적 기간을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눈높이를 낮췄다, 어코모데이션 했다라고 이게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6일이 실제적인 시간 간격이라기보다는 퍼펙션하고 어떤 질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었고요.
네, 창조 기사를 신앙적 교리적 목적으로 또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이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해석의 틀을 제시한 것은 초대교회 신학자 오리겐의 영향입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또 관점들이 있죠. 당시 이제 종교의 경우에 당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중세 시대의 종교에는 만연해 또 종교뿐만 아니라 온 시대 전체 그 세대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만연했습니다. 11세기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퍼지게 됐고, 근데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서 종교계에 만연했던 이런 유물론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개혁으로 나타났고요. 과학 분야에서도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주의, 예를 들어서 이제 천동설이 그렇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이런 진공의 상태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지만 나중에 토리첼리나 파스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공의 존재를 증명을 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유물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도 과학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대 흐름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에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예컨대 진화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많은 보수 신학자들이 창세기의 역사성을 주장을 하며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그러나 이제 여지를 남깁니다.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루터와 켈빈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한 이 책의 저자 어, 저명한 신학자이신 것 같은데 이분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주의 나이가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1장의 기간은 6일 문자적인 6일 기간인가 우리의 입장에서 6일인가 아니면은 138억 년 그러니까 빅뱅 이론에 나오는 기간이고요.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날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138억 년 전에 우리의 시계로 봤을 때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을 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일 관점을 바꿔서 빅뱅 시점의 초기 우주 창세기 1장의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주를 바라봤다면 즉 과거에서 현재를 관찰한다면 그 시간의 간격은 얼마가 될 거냐? 6일이 될 거냐? 138억 년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시간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법이 특수상대성 이론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시간의 상대성과 팽창우주론이 들어오게 됩니다.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이제 뉴턴은 자연의 부분들을 이제 어떤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신앙적인 그런 분이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 자연을 이제 그 어떤 그런 움직이는 그런 물리적인 법칙들을 이제 찾는 그런 이제 과학자였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음, 뉴턴 당시만 해도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공간이 지구도 우주 안에서 하나 절대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천동설 이, 이게 이 지동설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시간도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이제 필요한 거는 운동의 법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과 위치는 상대적이었지만 이제 시간은 이 뉴턴의 당시에는 이제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며 누가 관찰해도 이제 절대적인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과거나 똑같은 이제 절대적인 시간인데 아인슈타인에게 와서 이제 현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시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상대적이다. 공간이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제가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컨대 이 움직이는 그 기차 안에서 여기서 이제 빛을 쏘고 바닥에 거울이 있어서 그런데 되반사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차 안에 있을 때는 이 손에서 빛이 떨어져 나갔다가 거울에 반사해서 돌아오는 것을 시간의 단위라고 하면 이제 빛의 속도
이 거리로 나누면 왕복 거리를 나누면 이제 그 기차 안에서의 시간의 단위가 될 텐데 만약에 바깥에서 움직이는 기차를 바깥에서 봤을 때는 여기 그 빛이 손을 떠났을 때는 이 위치고 다시 되돌아갔을 때는 이미 기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지나간 거리는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의 거리보다 깁니다. 따라서 시간이 그 길게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게 특수상대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가설이고 증명이 된 거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시계가 천천히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계 안에서는 시간이 더 짧게 느껴져요. 천천히 간다는 건 이제 시간이 짧게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초라고 하면 바깥에서는 10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오늘날 그 빅뱅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이제 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날 우주도 팽창을 하지만 이 초기에 비하면은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까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의 그 시간이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정지되어 있는 땅에서 본 것하고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움직이는 시계가 정지해 있는 시계보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간다. 빨리 움직일수록 더욱 천천히 간다. 두 사건 사이에 더 짧은 시간으로 측정이 된다. 빠르게 팽창하는 초기 우주에서의 시계는 거의 정제된 지금보다 굉장히 천천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 시대에 우주의 1초라고 하면 오늘날의 1초보다 훨씬 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이제 허블 망원경과 그런 빅뱅 이론의 그 예측 결과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함을 통해서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팽창한다는 거에서는 정설로 돼 있고 팽창에 따라 이제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비유 숫자가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초기 우주의 그런 온도를 어느 정도 움직이는 어떤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온도인데 지금의 오늘날의 온도보다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주에 나가서 온도계를 재면 섭씨 마이너스 270도고 절대 온도 K로 하면은 이제 한 3켈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의 시작을 우주의 이제 빅뱅 중에서 특히 이제 물질이 생기기 시작한 그 시간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쿼크의 온도가 오늘날보다 이제 3조 배가 높습니다.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초기 우주의 시계는 지금보다 3조 배가 느리다. 그러니까 1초 초기 시대 이게 1초면은 오늘날의 3조 초, 즉 9만 년이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제1일에는 이제 80억 년이 되고 둘째 날에는 40억 이렇게 반감하는 이제 수식이 있는데 왜냐하면 뜨거운 그 기체가 팽창하면 이제 식게 되고 식으면은 이제 팽창 속도 낮아지고 그러면은 이 시간의 길이가 쭉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둘째 날 40, 20, 15, 2.5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랄드 쉐레더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가속 팽창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가지고 시간을 조금 보정을 했더니 제1혈은 70, 35, 18, 9, 5, 2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이제 139억 년이 되고 오늘날 봤을 때 여섯째 날의 시작은 2억 년 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과거를 측정한 시간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우주의 나이는 6일이 있죠. 초기 우주에서 현재를 측정한 시간은 6일에다가 6천 년을 더한 6천 년이 되겠습니다. 이게 속도가 이제 빛의 속도까지 물질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속도가 이제 빛의 속도인데 30만 대략 30만 킬로미터 퍼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게 되는데 이것보다는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그랬는데 빛의 속도가 되면 시간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 속에서는 영원한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죠. 1987년 제가 막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지구의 전체 그 천문대에서는 하늘에서 이 굉장히 밝은 빛이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초신성 슈퍼노바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고요. 근데 이게 이제 관측을 해보니까 17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입니다. 근데 여기 별이 폭발하면서 17만 년에 별이 폭발하면서 이제 빛이 발산이 되고 그것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17만 년, 지구의 시간으로 17만 년이 걸렸는데 이 초신성을 떠난 그 빛과 같이 움직이는 관측자에게는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0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관찰자에게 영천은 지구상에서 관찰했을 때는 17만 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물질성을, 절대성을 또 영원성을, 영원한 현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빛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빅뱅 이론의 우주 역사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빅뱅이 있고 이 가속 팽창하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수정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가시할 수 있는 이제 우주가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10의 마이너스 짧은 초 10의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초 그다음에 이게 3분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30만 년, 그다음에 이게 10억 년 이렇게 됩니다. 빅뱅 이후에 이제 변화되는 물질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투명한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보이고 그래서 우주가 투명하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 1이 75억 년이라고 하면 바로 요점에 해당합니다. 이게 0에서 치면 이게 로그 함수로 그렸기 때문에 이게 거리에 따라 시간이 비례하지는 않고요. 로그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138억 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제 1일이 끝나는 날이 이제 75억 년이면 여기가 되고 여기에 1일, 2일, 3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구별해서 보기가 쉽지가 않죠. 너무 짧은 거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이 네이처 타임 이거는 이제 칼 사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무신론 이 천문학자가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빅뱅이 있었고 여기 이제 반 90도 돌는 게 이제 이분들의 설명은 이제 10억 년씩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고 75억 년 되면은 이제 데이 원 여기 이제 우주가 생기죠. 네, 태양과 지구가 이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 이제 태양과 우주가 생기고 이때부터 이제 셋째 날부터 물과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이 되면은 이제 그런 첫 생명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생기고 다섯째 날이 이제 여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캄브리아계라서 많은 생물들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진화론자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창조론자에서 나온 그림을 찾았는데 그 잘 못 찾아가지고 했고요. 여섯째 날에 이제 인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첫째 날 일일과 여섯째 날을 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데요. 이거는 시간은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절대로 우연히 어떤 정보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잘 아시는데 타자치는 원숭이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해도 이제 조지 월더라고 하는 유명한 생물학자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가능한 것은 개연이 되고 개연적인 것은 확실히 더 분명해진다. 기다리게만 하면 된다. 시간 자체가 기적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 20 몇 년 후에 철회가 됩니다. 단순한 분자의 우연한 조합이 단일 박테리아를 생성하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면 우주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주의 나이 138억 년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애국가 사절 500자가 되는데 이거를 한글 자판 26개 있는 한글 자판으로 작성할 경우에 작성할 수 있는 하나하나마다 이제 26개가 있고 그걸 500자 하니까 이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고 애국가를 딱 우연히 만들 수 있는 확률은 이거분의 1이 되겠죠. 10의 700승분의 1. 근데 이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의 질량, 우주의 모든 질량을 여기 질량입니다. 이게 10의 22승계의 별이 있고 그리고 모든 그런 별이
태양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우주의 질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우주의 질량 모든 질량들이 전부 다 컴퓨터 칩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컴퓨터 칩의 하나의 무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컴퓨터 칩의 개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컴퓨터 칩 한 개 연산 속도 하면은 그러면 이만한 수의 컴퓨터 칩이 1초에 이 정도의 연산을 할 수가 있고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여기에다 우주의 나이를 곱하면 이것이 모든 우주의 물질이 컴퓨터 칩이었을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연히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이거를 우연히 계산을 하더라도 애국가를 만들 확률은 없다. 모든 것의 시작을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정보로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주의 나이가 너무 짧다. 오랜 우주는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걸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가 이제 빅뱅이 있고 인플레이션 팽창, 그 팽창이 있습니다. 이때 상태는 이제 전자와 원자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플라즈마 상태. 워낙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안정되어 있는 핵과 전자가 결속되어 있는 상태가 끊어지게 되고 워낙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결합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전자 그리고 핵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이제 쿼크나 이런 것들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무질서한 어떤 물질들, 기본적인 물질들이 이곳에 존재하고 그것이 플라즈마 상태고, 물론 이제 빛이 있었지만 빛은 전자들과의 충돌 때문에 이 상태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둡게 되는데, 어, 이런 상태들을 요거 아까 10의 그 쿼크가 10의 마이너스 6승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그 쿼크와 양성자들이 핵물리가 생기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팽창하면서 온도가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붙을 것들은 서로 붙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핵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 여기까지가 이제 그 초기 우주의 수소와 잘 아시는 수소와 헬륨의 이런 이제 원소 비율, 그 질량 비율이 3대 1이라고 하는 그런 어, 빅뱅 이론의 그 예측을 이제 실험적으로 관측을 한 거고, 허블 팽창도 관측을 한 거고, 30몇 년이 지나면은 이제 이 흩어져 있던 전자와 이런 양성자들이 합쳐서 하나의 원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광자들이 빛들이 전자와 충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원자를 벗어나서 우주로 날아다닐 수가 있죠. 즉 우주가 이제 가시화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투명해졌다. 우주의 빛이 이제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이것이 30만 년 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오늘 지구상에서는 입자 가속기로 연구를 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그 복사 빛이 도미네이트 돼 있는 그런 그 시기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이제 우주가 보이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망원경을 써서 우주의 그런 변화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갈릴레이도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빛이 아니라 물질이 도미네이트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초의 별과 은하는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제1일과 6일은 뭐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이제 성경하고 좀 이제 비교를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제1은 이제 70억 년이다 그랬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 초기 우주 평형 상태가 10여 말 굉장히 짧은 시간대에 이제 빅뱅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10여 마이너스 6승 초일 때 이 우주의 온도가 이 정도 됐고 이때 이제 이 정도 이제 온도가 많이 식었기 때문에 물질 코크가 만들어지게 되고 3분 후에는 핵유광합이 끝나게 되면서 수소와 헬륨의 이제 그 개수 질량비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실험적으로 관측이 되는 거고 빅뱅 후 38년 만 년이 지나게 되면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 3000도 정도 되고 이때 수소 원자가 생기면서 빛이 이제 더 이상 원자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임으로써 우주가 투명해진다.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핵에 속박이 됨으로써 빛이 자유로운 방출이 된다.
빅뱅 이후에서 7억 년에는 이제 원자들이 모여서 별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빅뱅 후 10억 년 되는 이제 물 분자들이 아메리칸 저널에 이게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제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고 빛과 어둠이 나누다 어둠을 뚫고 이제 빛이 분리되는 마치 그 원자에 갇혀 있던 빛이 이제 통과하기 시작하면 자유롭게 방출되면서 어둠을 뚫고 이제 빛이 분리된 현상 우주가 이제 투명해진 것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1장 2절을 지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런 또 복음주의자도 있습니다. 휴 로스라는 분.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부터 46억 년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46억 년 전에 이제 은하계, 태양, 지구 이 순서대로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이제 첫 얼음이 생기게 되고 44억 년 뒤에 지표물이 생기게 됐다. 이거는 첫째 날, 그 둘째 날에 하나님이 이제 궁창을 만들고 물을 뚫고 이제 궁창이 분리되어 나온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요. 셋째 날 경우일 때는 지금부터 38억 년 전에 지구의 액체물이 생기고 그때 미생물, 화석, 박테리아들이 생기게 된다. 30억 년 전에 화석들이 있고 해조류가 생기게 되고 단세포 동물 또 이런 엽록체, DNA가 생긴다. 셋째 날에 보면 이제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땅은 이제 그 프로듀 그 물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게 물을 뚫고 이제 묻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고 넷째 날에는 10억 년 정도의 광합성이 있으면서 이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고 오늘날 값에 이 산소 농도가 접근하고 이때 이제 대기가 투명해집니다. 첫째 날에는 우주가 투명해졌다면 여기서는 이제 대기가 투명해지니까 해와 달과 별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원래 그 전에 있었지만 그리고 광합성 작용을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다음에 가시광선이 이제 투과가 돼서 눈에 보이게 된 거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기가 투명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다섯째 날은 이제 캄브리아기에서 많은 다세포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창세기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번성하게 됐다. 다섯째 날의 특징 이제 생물 레페시가 생기게 되고요. 여섯째 날에 바다 생물들이 많이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육지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인간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섯째 날에는 이제 땅의 생물들이 이제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이제 프로듀스 하게 되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간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상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과학과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크게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 않고요. 많은 경우가 이제 질문들이 해와 달이 나중에 생겼는데 어떻게 광합성이 있느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미 만들어졌고 그 대기가 투명해지고 그때 이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아까 이 그림에다가 그, 그 대비를 시켜보면 이제 여기 데이 1에 이제 그런 물질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데이 2에 이제 해와 달과 별 이게 이제 해고 이게 지구가 생기게 되고 셋째 날부터 여기도 뭐 이렇게 파란색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여기가 이제 둘째 날이 끝나는 데고 여기서부터 셋째 날 쭉 지나가게 되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고 넷째 날이 되면서 아메바 여기 이제 생물들이 생기게 되고 기간을 지나서 캄브리아에 들을 때 수많은 이런 이제 생물체들이 나타나게 되고 육상생들이 여섯째 날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아담의 이해는 이거 또 다른 이제 이슈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뱅을 예를 들어서 우주에 대한 그런 이론이 빅뱅 이론이 현존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론이니까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오래된 우주 창세기 1장은 오래된 기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런 이제 과학적인 그런 발견들하고 모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우주 나이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자면 초기 우주의 관점에서는 즉 빠른 속도의 팽창 상태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6일의 사건은 현재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오늘날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면 138억 년의 사건이다. 그러면은 어느 게 6일이 맞냐, 138억 년이 맞냐고 물었을 때 대답은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시간의 상대성, 즉 누가 관찰, 누구의 시계로 재느냐에 따라 다르게 측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사가 또 맞다. 성경과 과학과 모순이 아니다. 그런 그 진리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땐 하나님의 그런 그림자,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막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그렇게 굳이 해석을 해야 되는 역사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창세기 1장은 창조적 관점에서의 이런 시간 기록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절대적인 관찰자, 초월적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창조 과정의 구체적인 디테일은 여전히 과학적인 탐구의 숙제가 되고 있고요. 오랜 시간이 주어져도 절대로 스스로 우연히 생길 수는 없다. 빅뱅 이론에 대해서는 빅뱅은 이제 무신론 진화론 자들이 이제 이 빅뱅을 이용해서 무신론을 어, 이것이 과학이고 이제 성경은 틀렸다고 같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빅뱅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세계관이 들어오는 해석하는 그런 이슈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같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예컨대 과학자들도 빅뱅을 처음에는 싫어했습니다. 빅뱅 이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래서 무신론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양자요동 그러니까 초기 우주가 생긴 인플레이션의 그런 이유를 양자요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이걸로 설명이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간 전에 양자요동 때문에 빅뱅이 생겼다. 그런데 양자요동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 개념이 필요한 양자 상태의 가장 바닥 상태가 양자 요동 그 요동치는 그런 상태가 존재하는 건데 이제 그 자체가 존재하려면 방정식이 있어야 되고 그 방정식 있다는 얘는 시공간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범주의 오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특이한 이제 자연 법칙이 존재해야 된다. 비물리적인 법칙, 시간을 초월한 시간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법칙이 영원한 영원성의 법칙이 있어야 되고 이런 법칙 내에서는 야당 존재, 여동의 존재가 있지 않다. 이 양자 여동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비물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의 일부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의 반론이 그렇다는 거고 종교도 싫어했습니다. 빅뱅 이론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따라서 또 이단적이다. 반대로 이제 빅뱅 이론은 무에서 의 창조를 암시하고 그다음에 성경적으로도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과학과 내용과 모순적이지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좀 더 확장 과학적 이해를 해보면 그렇게 큰 모순이 물론 이제 디테일은 더 채워 가야 되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모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제미나이 3.0 프로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빅뱅 이론과 진화론이 그런 보편성이 있느냐. 그때 이제 그 제미나이가 이야기를 한 게 빅뱅 이론의 보편적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 수소 헬륨 비율, 그다음에 허블 팽창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전히 이 빅뱅 이론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 팽창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인하트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빅뱅 이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빅뱅 이론 안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비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중우주론이 나오게 되고
근데 이 다중우주론이라는 거는 뭐 초기 상태가 어쨌든 간에 이러면은 이걸로 해석할 수가 있고 워낙 우주가 여러 개니까 이 우주가 나타난 거야. 이런 거는 그럼 이 관측에 대해서는 저 우주가 나타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론이라는 것이 하나의 명확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무한히 많은 예측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예측이 아니라 사후 설명, 자기 정당화가 된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빅뱅 이론을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간 개념인데 이제 학자들은 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칼 포퍼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어떤 것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거는 과학적인 법칙으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자라고 하면 전자의 발견 그걸 이제 증명을 하는 것도 어떤 falsification에 대한 그런 반증을 통해서 그거를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능하죠.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초기 조건이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파인 튜닝이 되어 있는 초기 조건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빅뱅 이론의 이 인플레이션 개념이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제 이슈가 빅뱅에는 있고요. 재미나이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얘기가 있고 근데 이 우주 배경 복사, 우주의 편만하게 있는 그런 이제 그 빛이 이 재미나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평균적인 이 지구상에서의 개념에 의하면 유전로, 그러니까 제네틱 코드가 이제 이것이 우주 배경 복사랑 비슷하다. 또 어떤 이런 특이성에 대해서는 유전자의 잔재가 있다. 이것이 공통조상에 유전된 증거다. 과연 이제 그런지는 제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좀 의문이 있고요. 허블 팽창 하면은 이게 팽창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개통종 나무가 쫙 퍼져 나가는 걸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이것도 어, 독립적인 종들이 무작위로 생겼다는 가설을 강력하게 반증한다고 제미나이는 그렇게 진화론을 지지하지만 좀 다른 생각이 분명히 가능하고 이게 너무 어, 엑스, 오버해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외sab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물질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 우주가 처음에 시작되는 과정, 생물이 시작되는 또 인류, 이 인간의 문제는 다시 또 어,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처음에 있고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너네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 죽진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을 절대로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결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보는 세계로만 우리 인생이 설명이 될 수 없듯이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이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절대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그 시도 자체가 한계가 있고 분명히 무리한 외삽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가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청조냐 진화냐는 종교냐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의 개념은 다양하나 유신론과 무신론의 차이는 결국 인격적인 성경적인 신을 인정하느냐 여부이고 자연법칙은 인격적인 신의 어떤 지적인 부분이 나타난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인 창세기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 번의 성경의 태초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창조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무신론자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의 존재가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의 신은 어쩌면 이신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유명한 무신론자도 그렇게 유신론적인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창조론이 왜 과학이 되려고 하는가?
하는 비판에 대해서 모든 시작에는 이제 항상 창조, 어,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진화와 변화가 있었다. 반면에 현재의 진화론은 여러 업적에도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근원을 설명할 수는 없다. 우연히 처음에 시작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필연적이다. 정보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져 God given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긴 시간 가운데 우연히 진화의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건 이제 부분적인 이해라고 생각하고요. 천주교의 입장은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제 빅뱅의 첫 순간 우연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필연성이다. 진화론에서 진화는 진화하는 존재들의 창조를 전제한다. 이제 이 천주교의 입장은 좋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첫 시작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그 개입과 필연성과 창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이신론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거는 또 다른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맺는 말은 우리가 진화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초기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주의를 채택할 때 혼합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특히 이제 이 플라톤주의를 채택하면서 이것이 세상에 이런 이제 헬라주의의 그래도 어쨌든 플라톤주의는 학문인이니까 혼합주의를 경계했지만 결국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과학의 신앙을 위협하느냐? 과학은 위협이 아니지만 진화론은 신앙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관점이 크다고 생각하고 긴 시간이 진화론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 시간이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순이 생길 때 성경을 은유적으로 해석하거나 성경 대신 과학을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도 유신진화론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진화 관련해서 받아들일 사실은 받아들이지만 진화론 자체, 진화주의는 경계해야 되고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유신진화론에서도 그걸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기독교 세계에 만연하게 될 때 이것이 이제 반 아리스토텔레스로 바뀌게 되고 근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나타난 것은 진화론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창조과학 젊은 우주에 대한 이런 창조과학에 대한 의견은 성경의 권위는 가장 중요하고 저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의 하루가 오늘날 우리의 하루와 같느냐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게 되고요. 시간의 문제와 본질을 다루면서 시간의 상대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교개혁자들도 당시 주류 과학이었던 천동설을 받아들였었죠. 당시 과학적으로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 우주의 관측 현상을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 설명했던 것이 천동설이었기 때문에 복잡하긴 했지만 망원경의 정밀 관측으로 인해서 지동설이 더 맞게 되는 것이 밝혀졌고 오늘날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동설과 같이 쭉 퍼져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오래된 우주를 제 생각에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나중에 아마 지동설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유신진화론이든 창조과학이든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제 서로 다르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빨간색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래된 우주를 받아들일 때 서로 공통점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 세상의 큰 그런 사주의 흐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모든 논의가 물질 세계만 갇히고 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인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예를 들어서 정신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대한 그것이 시간을 넘는 개념이지만은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림자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유신진화론과 창조론의 근본적인 차이는 유신진화론과 창조론은 모두 이성과 신앙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 전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과학 이론은 계속 변하게 되는데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단지 이성 넘어서의 근원을 어, 절대적인 어떤 그것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성 넘어서의 절대 진리로 나아가느냐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는 결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유물론적 진화론적인 접근은 어, 적어도 유신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세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때 그 당시의 신학이면 이제 카톨릭이겠지만 중세에 이교도의 학문이라고 배척을 받았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자연 철학 위에 기독교 신학 초자연적인 진리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합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와 야합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한데 이분은 어쨌든 나름대로 자연 철학 당시에 어, 과학으로 인정을 받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 위에 초자연적인 진리를 쌓았고 신앙을 논리적인 교리로 체계화하는 시도를 해서 많은 공헌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는 이성을 존중했지만 이성의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과학과 신학에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성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끝에는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어, 그,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평생 그렇게 이제 이성으로 모든 것을 체계하려고 했는데 어떤 그 전언에 의하면은 이제 어느 날 죽기 얼마 전에 말년에 이제 뭔가를 봤는데 그 이후로는 그 손을 놓게 되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동안 했던 자기의 모든 논증은 다 지푸라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끝에 무슨 신비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친구 제자가 이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큰 업적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거기서 스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인간은 누구도 완전히 객관적이지 못하다. 뭐 그런 신앙을 가진 창조라든 자든 또는 유신 진화로든 해석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결국 중요하게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국 치우치고 몰래 가지고 있던 의도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가 아니지 않는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겸손이 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빨간색과 물질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생각을 하면 이 두 가지가 그렇게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